총선 특집 시사쇼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 판세 계속해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세안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진 교수님, 그리고 인천일보 경기본사 최남춘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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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경기 서부 권역이죠. 안산과 광명, 시흥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거구 어떻게 이 후보들이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시 선거획정구는 총 4곳이죠. 이 3월 1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이 안산시 상록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전해철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박주원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민중당에는 홍연아 후보가,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허수환, 김미경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철민 후보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홍장표 후보자가,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진호태, 김정호, 전은하, 안영규, 정윤정, 김순희 후보가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안산시 단원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현 후보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요. 자, 미래통합당에는 김명현 후보자, 그리고 민중당에는 김동우 후보자,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황정현, 유태상, 최미숙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박순자 후보자, 그리고 자유공화당엔 정우혁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윤배, 박홍익, 이혜정, 장희선, 김상식 예비 후보자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 2석씩 차지하면서 이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데요.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안산 상록갑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인 전해철 국회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으로 이제 받아서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네. 미래통합당에도 이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이제 단수 공천으로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재미난 점은 이미 20대 총선에서도 이제 결혼을 했던 적이 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록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이제 사동 90블럭 내 한 6,600세대 정도 되는 표심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된 상황에서, 네. 이분들의 이제 표가 이제 어디로 향할지가 약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상록구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김철민 그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단수 공천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자를 확정을 했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홍장표 전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을 했던 홍장표 국회의원을 이제 공천을 준 상황이어서 국회의원끼리 이제 맞대결로 좀 약간 기결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 단원구 갑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영인 전 지역위원장하고 김현 전 국회의원의 경선을 지금 확정을 지은 상황인데, 아직 일자가 언제 경선을 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민주당의 이제 경선 방식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5대5 이제 경선 방식인데, 이제 100% 일반 시민으로 대상 여론조사도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김명현 현 국회의원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 단수 후보로도 그 추천을 받으셔서, 네. 민주당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와 이제 김명현 국회의원의 이제 대결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구 을 같은 경우에도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현 이제 박순자 국회의원이 이제 3선을 하셨는데, 네. 거기를 이제 공천을 이미 확정한 상태고, 여기도 그 민주당에서는 청년 우선 전략 진력으로 해서 그 이제 조국 백서에 이제 필자로 알려진 김남국 변호사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선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안산 지역은 2020년도에 제20대 총선에 비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인구를 봤을 때 인구가 약 5만 정도가 감소가 된
안산시 전체로 봐서는 인구 순유출 지역이 되죠. 내국인 인구가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에 불과한 도시로 기업의 쇠퇴 내지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개의 선거구가 없어져서 세 개의 선거구, 현재 4명의 국회의원에서 3명의 국회의원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됐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안이 넘어가게 됐어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아마 다음번 22대 선거부터는 아마 3석으로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요 연령층이 50대가 가장 많으세요. 50대가 18.9%. 네.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만족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안산시가. 경기도 평균의 거주지 만족도는 42.5, 안산시의 거주 만족도는 37.6%로 약 5%가량 거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또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과는 달리 거주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족의 이유가 사실은 생활민원적인 성격이 강한 주차 시설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생활민원적인 성격이 강하고 50대 인구가 조금 많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 안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들과 직접 생활 밀접형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또 주민들에게 이해되고 또 먹힐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산 지역에는 4석 중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2사람이 후보자로 나섰어요. 네.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현 국회의원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철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감과 사명감 내지는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할 때 결코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안산 상록갑 지역과 안산 단원구 을 지역의 김남국 후보 조국 백서 논란에 네. 그리고 조국 장관 논란에 굉장히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안산 지역 전체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과연 그것을 생활민원에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표할 것인가.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의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후발주자, 특히 그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큰 틀에서는 보여지고요. 상록구 을 지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처음 등판한 김철민 현 국회의원이 안산시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20대 선거에서 김철민 후보가 당선될 때 3위였던 현 홍장표 미래통합당 후보하고의 득표율 차이가 약 1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근소한 차이였네요. 예, 근소한 차이죠. 1091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구를 또 4년 동안 안산시장으로서 지역구를 4년 동안 누볐던 그 성과,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이 되긴 했지만 당선되자 1년 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되셨죠. 그래서 비운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토박이, 그리고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출신이었던 홍장표, 이 후보 간의 각축전이 매우 치열할 것 같다. 네. 지난 20대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그 투표율 차이만큼이나 박빙의 승부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원 갑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네. 천정배 의원이 이 지역에서 4선을 지냈는데 이 지역에 혜성같이 등장한 국회의원이 김명현 의원이에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없었던 지역구 한 석을 가짐으로 인해서 2석의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지역일 테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반대로 진보에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또 찾아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매우 치열할 텐데 절치부심하고 있는 고영인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월호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김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구 관리의 관리자들끼리의 대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관리자와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원 을 지역은 박순자 의원이 당에서 사실
지난 20대 국회의원 회기 중에 징계도 받으셨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판단일 만큼 지역구 관리가 철저했고, 이게 17대부터 20대까지 보면 2대2예요. 진보정당 2번 승리, 네. 보수정당 2번 승리. 자, 이 균형추를 과연 어느 정당이 깰 것이냐. 그리고 지난 8년간 지역구 관리를 했던, 그리고 8년뿐만 아니라 현역이 아닐 때에도 지역구 관리를 했던 박순자의 지역구 관리, 박순자 후보의 지역구 관리와, 그리고 정권 심판으로 해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 신인 김남북 후보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하는 선거구가 안산 단원 을 선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광명 지역 보죠. 자, 광명시 선거구는 총 2곳입니다. 3월 1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자, 먼저 광명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모경 후보자가 이 전략 공천이 된 곳이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양주상 후보자가 공천이 됐습니다. 민생당의 양순필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김현영 후보, 이 2명의 예비 후보가 민생당 이름을 올렸고요.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김상현, 유은순, 조영훈, 김혜자, 황수진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명시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후보자가 이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퓨처메이커 후보 지역으로 이 발표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김은아, 유재영, 김현애 예비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최 기자님, 이들 지역에서 이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나 현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광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서는 이제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게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든다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단순한 이제 경계 조정으로 이제 양쪽 두 곳 다 이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게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광명 갑 같은 경우에는 그 광명 을에 있던 지역구였던 철산 3동이 네. 그 광명 갑으로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표심이 어느 쏠릴지가 좀 약간 관심사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모경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은 이제 전략 공천으로 이미 내정을 한 상황이고,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생순의 실제 모델로 네. 이제 분이어서 아무래도 좀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좀 높을 거로 보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는 아무래도 확실히 높을 텐데 이 지역의 연고는 뭐 있는 편이었나요? 용고가 없는 게 이제 문제여서 네. 이제 후보로 이제 활동했던 김경표 예비 후보나 심재반 예비 후보, 그다음에 임혜자 예비 후보가 약간 이제 좀 그 중앙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을 해서 네. 좀 지역의 민심이 좀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경표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재심을 청구를 했고, 이제 어제도 10일 네. 오후 2시쯤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또 선언을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용을 심하게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양주상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이제 또 전략 공천을 이제 함으로써 네. 그 기존에 이제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권태진, 이호선 예비 후보들이 역시 반발. 역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광명을 이어서 해주시죠.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강신성 전 민주당 중앙당 당대표하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양기대 전 시장이 이제 본선 진출을 이제 확정 지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퓨처메이커 지역으로 이제 선정 발표가 되면서 네. 후보가 결정은 안 됐지만 그 기존에 이제 후보로 등록했던 김기훈 이제 당협위원장이 지금 이제 재심 청구를 통해서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광명 지역 역시 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번 공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대로 안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인구 구성상으로는 4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가 이 40대인데요. 참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광명시의 2019년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쭉 보니까 네. 광명시의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이 경기도 내에 거의 최고 수준이세요.
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뭔가 자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79%예요. 그렇다면 경기도 평균보다는 약 13%가 높고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약 12%가 높아요. 그러면 소속감도 높고 거주지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그리고 그런데 40대는 많고 그렇다면 이것이 투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40대 층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그 불리하다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냐 그런 점에서 광명에 있는 갑, 을 지역은 전부 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청년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40대의 표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과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대 내지는 30대 후보들 청년 후보들을 내려고 하거나 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명 갑 지역은 백재현 현 국회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이모경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이 출마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양주상 이분이 이제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던 4.0이죠. 그 전진당 최고위원, 기재부 사무관도 했지만 학생운동도 하시고 또 전진당 정당에 들어와서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핸드볼 선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후보 그리고 일찍부터 총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변화 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던 젊은 후보인 양주상 후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구에 굉장히 탄탄했던 김경표 후보라고 하는 분이 현재 3월 10일 날짜로 무소속 출마하겠다. 경선 없이 어떻게 단수공천하냐. 더불어민주당 나 탈당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만큼 지역에 대한 표심도 저는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임오경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광명을 지배하고 있는 맹주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맹주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광명 을 지역은 경선 후유증이 전 오래 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청년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현 당협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이죠. 전 당협위원장 역시도 청년 후보에 버금가는 나이에 준해 있기 때문에 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된 양길의 전 광명시장이죠. 광명시장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였던 강신성 후보 전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이었죠. 이 예비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검찰에 이미 고발이 된 상태예요. 자, 고발이 된 것을 본인이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봉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후보 간에 얼만큼 화합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광명 을 선거에 정말 핵심이 될 수 있겠다. 확실히 경선 참 어렵고요. 경선 후유증을 잘 치유하는 것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광명 을 선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광명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느 지역이나 이 후보 자리,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서는 정말 당내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흥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 선거구는 총 2곳입니다. 3월 1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최종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요. 자, 시흥시 갑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함진규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정의당에는 양범진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홍석준 후보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시흥시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조정식 의원이자 후보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장재철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창희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린 지역입니다. 자,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 현안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시흥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대 20대에 이어서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함진규 지금 현역 의원이 가장 관심이 가고 있고, 예, 그에 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정복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공천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양자 대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 을 같은 경우에는 사선 의원이 이제 조정식 이제 의원이 지금 현재 단수 공천으로 이제 확정해진 상황인데, 근데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시흥시장 3선의 시흥시장을 하신 이제 김윤식 후보랑 아니면 김봉호 그 변호사 등이 당초에는 치열한 경선이 예고됐고 실제로도 이제 중앙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3인 경선으로 이제 확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그 조정식 그 국회의원한테 단수 공천으로 이미 그 발표를 해버려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천 결정 무효 확인 소호를 양쪽 김봉호 예비 후보나 아니면 김윤식 예비 후보 둘 다 모두 이제 소호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 고소고발전에서 약간 진흙탕 싸움을 어떻게 또 봉합을 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흥 지역은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지역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토착 정도, 안착 정도, 착근 정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약간은 정치적인 선거를 좀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구일 경우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오 신도시, 그다음에 은계, 목감지구 등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지역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시흥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주 의식 조사와 그다음에 거주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 시흥시의 경우에 약 10% 정도 낮아요. 그래서 32%의 거주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거주 만족도가 낮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교통 문제였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교통 문제를 어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참고로 시흥 지역에 있는 함진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교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신안산 전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은 또 함진규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우리 조정식 의원은 현재 4선 의원이잖아요. 네.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의 아마 힘으로 그러한 교통 문제 해결에 많은 또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역 의원 강세가 또 점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진규 의원이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난 4년간 또 지난 8년간 재선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와 업적을 가지고 주민들께 평가를 받을 텐데 이것을 시의원 출신의 물론 청와대 행정관을 1년여 가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복 후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깨트릴 수 있을까? 네. 성과로 깨트리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집권 여당의 힘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와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함진규 후보와 그에 반대되는 정권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문정복 후보와의 싸움이 과연 누가 정말 유권자의 표심을 더 흔들 수가 있을지를 봐야 하는 것이 시흥 갑선거구이고요. 네. 시흥 을선거구의 조정식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이죠. 5선에 도전한 5선에 도전을 하는데 지역구 관리 참 잘한다고 얘기가 될 만큼 그래서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잘 내지도 못했고 또 당협위원장들 당시에 당협위원장을 공모할 때마다 뒤늦게 공모가 되거나 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고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입장에선 굉장히 열세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던 김윤식 후보와 여러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에요. 현재 김윤식 전 시장은 아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보 후보가 또다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무소속 후보로 나서게 될 후보들 김윤식 후보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빼앗아 가느냐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박빙의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결국 시흥 같은 경우에도 야권의 분열, 그다음에 경선의 후유증이 공이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선거구에서 투영되고 있는 양상과 동일하게 투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뭐 시사쇼 정말 한 곳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이 선거 열기가 일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경기도 판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4.15 총선, 이 경기도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사쇼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